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6월 1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설문조사 중간 결과 발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를 부르는 핵심 원인이다 라면서 정부가 경유 1리터당 150원의 환경분담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보느냐고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는데요. 52%는 경유는 원인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증세를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9%는 경유는 원인인 것이 맞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는 증세가 맞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3%는 경유가 원인이고 150원 부과가 증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277명이 어젯밤 9시까지 참여한 것입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경유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무연탄이나 중유를 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나 선박, 공장, 소각장 매립장은 어떻고요? 그보다도 중국발 황사가 더 큰 원인이겠지요. 경유 타령을 하는 거 보니 증세를 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네, 이런 견해가 있었고요. 미세먼지가 나온 지는 12여 년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에 상당수의 차는 경유차였지요. 이건 차 있는 사람에게 한 달에 5만 원 이상 세금을 갈취하려는 의도입니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담배, 소주, 이번엔 경유, 헬조선의 흔한 세금 투어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만 내셈. 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경유가 원인이라면 배기가스 기준에 맞춰서 차를 제조하지 못한 제조사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신차라고 출시될 때마다 차값은 엄청나게 올리면서 개선된 부분은 고작 껍데기뿐이고 연비나 배기가스는 잡지 못하는 제조사, 강남 한전부지 땅 투기에는 10조를 쓰면서 기술 개발이라고는 껍데기만 하는 제조사. 네, 어느 제조사인지 다 아시죠? 또다시 국민들 싸움 붙이네요. 경유차 대 휘발유차가 싸우고 경유차 대 차량 없는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휘발유까지 같이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분노가 폭발할 걸 아니까 이렇게 잔대가리를 굴리는 것이지요. 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유를 쓰는 대부분은 사업용 차량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는 뭐가 그리 힘든가? 말로는 민생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증세 최우선이 진실이다. 네, 이런 코멘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나홀로 수리하다가 사망한 은성 PSD 노동자 김모군 사건은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내세워서 정비 안전 점검 같은 핵심 업무까지 외주화해온 우리 사회의 묻지마 외주화, 이 광풍의 모순을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의 말 들어보시죠. 평상시에도 늦게 오면 밥을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컵라면조차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메트로의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공사 안전 관련 업무 외주는 근본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1961년 5.16을 쿠데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요약한 공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어버이 연합 게이트 사건 진상조사, 정은호 게이트 건 등 법조비리 의혹,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 남용 책임 규명 등 모두 4가지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정재 대변인입니다. 행여나 야당이 수의 힘으로 청문회를 일반화시켜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듭니다.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상습 도박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 10여 명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수사 지휘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는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점점 사건은 특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인사를 잘하면 성공한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성공 비법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사태, 어버이 연합 게이트, 정은호 게이트, 백남기 농민 사건 등 5대 현안에 대한 연합전선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김원철 한겨레 기자로부터 상세히 전해 듣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다 아시죠? 4.13 총선 심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을 불허하고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니까 야 3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의 공동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세월호 문제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 규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하며 제20대 국회 원 구성 즉시 다음의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첫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개정한다. 네, 두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한다. 셋째,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네 번째, 정은호 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질적인 정관예우와 끊이지 않는 법조 비리 사건의 근절을 위한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섯 번째, 농민 백남기 씨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2016년 5월 3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론과 관련해 철학이나 정견을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감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명망 말고는 가진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어제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40살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말고는 대통령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검증된 바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많은데 저는 새누리당이 내는 대선과 관련해서 대책이 없는 속수무책인 상태임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스스로 대선과 관련돼서 어떠한 포부도 아직 밝힌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면 거의 확실한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가 해석하기에 예. 대선에 어떤 의혹이 있구나, 대선 출마에. 예. 그렇게 해석될 수는 있는데 예. 사실 그분이 국가를 경영할 어떤 비전과 철학이 어떤 건지 이런 걸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고 검증된 바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네.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말고는 대통령 자격의 요건에 대해서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가 검증된 바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분의 어떤 거치 때문에 전국 전체가 흔들리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허약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냐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과연 두 번의 임기 중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따가운 어떤 평가들도 사실 많은 분인데, 예. 특히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7개월 후에 유엔 사무총장 임기 이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안에서 강력한 어떤 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셈인데, 예.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렇게 그 처신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다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조기 대선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만큼 현재로서는 이제 새누리당 여권 쪽의 후보가 이번 4.13 총선을 거치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이 본인의 그런 의혹을 이제 더 예상보다 빠르게 이렇게 표출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고요. 좀 치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예,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현재의 직위와 또 여권의 현재 이제 마땅한 어떤 대선 주자가 이렇게 좀 없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
정교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반 총장이 대권에 도전한다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는 게 확실하다고 보세요? 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제까지 뭐 처신이라거나 이런 걸 봐서는 현 여권 쪽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또 뭐 그쪽에 서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안일에 나온다면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고 또 검토할 만큼의 어떤 그분이 철학이라거나 이제 정견을 갖다가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현재로서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 명망 말고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닌가, 또 보여준 게 없는 게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 뭐 대통령감인지 아닌지 우리가 평가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 그 조사를 보면 방한 이후에 지지율이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을 합친 것보다 더 높게 나오기도 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뭐 그건 이제 그만큼 이제 명망이 있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아주 뭐 좀 대단한 직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러나 그 직위조차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맞는 그런 이제 마침 우리 한국이 그걸 맡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어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능력에 대한 검증의 결과로 유엔 사무총장직에 오른 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 흰 국화꽃과 함께 추모의 포스트잇이 스크린 도어에 가득 붙었습니다. 며칠 전 승강장 정비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김모 씨를 추모하는 글들입니다. 비우스앤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추모객들은 포스트잇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돈에 의해 꿈 많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청년의 죽음, 서울 메트로가 책임져라. 정규직을 꿈꾸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청년의 꿈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정의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의역에 보냈었는데요.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과 규탄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고가 3년에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안전 관련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비용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만연하고 있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간접 고용의 그물망을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당장 뜯어 고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의 반만이라도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다면 오늘의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노동자와 상시 지속 업무 노동자들을 정규직하고 위험의 불평등을 끌어내야 합니다. 둘째는 지하철의 안전 전문 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안전관리 매뉴얼 미준수가 될 수 없습니다. 49개 역사를 6명이 담당하고 시간이 없어서 식사조차 컵라면으로 때우게 만드는 그 매뉴얼은 앞으로 분량이 수천 장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안전권을 지켜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의 대책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제 자회사 전환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사건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용역업체 작업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직접 고용 예산으로 확대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전과 생명 업무 정규직화 채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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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하철에서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자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탄올도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성으로 노출되어서 20대 노동자들이 실명을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점점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인부천 삼성, LG 휴대폰을 만드는 3차, 4차 하청, 심지어는 있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회 하청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고용돼서 알바로 고용돼서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4명의 청년 노동자가 실명 사고가 일어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KTX 많이 타실 겁니다. 그 여성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다. 그들은 안전을 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무관심했습니다. 또 거기에 노동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조선 구조조정에 대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고되고 피해 입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늘 위험에 도사리고 떨어져 죽고 빠져 죽고 끼어 죽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사회의 구성은 모두의 문제이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추모하고 또 오늘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잊혀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죄인의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힘 모아서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한, 킴벌리 등이 다음 달부터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단체가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한, 킴벌리 예정대로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유한, 킴벌리는 생리대, 좋은 느낌과 화이트 등을 생산하면서 국내 생리대 시장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유한, 킴벌리가 2011년 6월, 2013년 6월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면서 2위와 3위 업체도 동조했다. 생리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유한, 킴벌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비용 문제로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애환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소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평소에 이게 생리가 편하게 말을 하기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을 잘 평소에 많이 하지는 않지만 또 가끔 휴지나 신발 깔창 같은 걸로 대체를 하다 보면은 옷에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휴지로 대충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옷에 묻었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오늘 생리대를 못 사서 이걸로 휴지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어요. 네.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 샀거나 마트에 갈 수가 없어서 못 샀거나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샀다.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있고 그 친구 평소 가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비슷한 사례들을 또 본 게 있습니까? 다른 친구가 또 생리대가 없어서 보건실에서 생리대를 받으러 갔을 때 네,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됐나 봐요. 보건실에서 생리대를 받은 게. 그래서 너는 생리대도 안 갖고 다니냐. 안 갖고 다니냐. 네, 여자애가 이런 것도 안 갖고 다녀서 맨날 빌리면 어떡하냐. 너는 이런 걸로 안 사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어요. 너는 저기 칠칠맞게 이것도 준비 안 해왔어. 그냥 이렇게 그분은 그 선생님은 얘가 돈이 없어서 못 샀을 거라는 생각도 못 하시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돈이 없어서 못 샀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샀어요 라는 이야기를 사춘기 소녀가 하긴 어려운 거고. 네, 많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아니 그 생리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생리대를 준비해서 학교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는다. 뭐 이런 거죠? 활동을 못 한다. 외부 활동을. 네. 들어보셨어요? 요즘 학교에 휴지조차 비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야당이고 소수일 때, 그때가 참여정부 때였죠.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냥 앞뒤 안 보고 마구 물고 늘어지고 핥히면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소수인데다 여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지? 이러면서 눈이 안 떠지는 무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럴 거면 정치 그만둬. 이 새끼야, 무대포 정신으로 나갈 때가 따로 있지, 이 새끼야.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들면 야당 의원들 잡아다가 고문하던 유신정부 시대냐? 그렇지, 유신정부가 아니지, 신유신정부라고. 그니까 여기가 싫으면 나가라고. 중이 싫으면 저리 나가야지. 죄송한데요, 중이 싫으면 저리 나가야지, 이런 말은 없는데.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중이 싫으면 속히 중3이 되면 되지. 중이 싫으면 중3이 되면 된다, 이런 말도 없는데요. 예.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중이 싫으면 어디 취업해서 파견직으로 나가가지고 일하면 되지. 점심은 적당히 육개장 사발면으로 해결하면 되고. 이 새끼야, 그러다 사람이 죽어나갔어, 이 새끼야.
지하철 스크린도 사건 몰라, 이 새끼야? 아, 그래. 그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 특히 박원순이가 관할하는 서울 메트로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어? 박원순이, 내 그럴 줄 알았지? 선모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거든. 박원순이는 원래부터 자질이 안 됐다고. 소문만 무성한 박원순이는 공무원을 해선 안 됐다고. 그 박원순 시장은 며칠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타나서 유족들 위로하고 안전 업무는 더 이상 파견직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성의를 보이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체육관 가서 봉변당했잖아. 그 귀하신 분이 말이야, 고작 교통사고에 불과한 사건인데 자식 죽은 슬픔을 2년 넘게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으로 채우려는 못된 유족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누나가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 닥쳐,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뽕 맞은 게 확실해. 내가 잘한다고. 저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할 소리야? 아니, 그 뽕 맞은 게 확실하다? 어떻게 하십니까? 백문이 불여일 뽕이라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하여간 저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이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난세에 나타난 영웅, 인이라고 봐요. 영감님, 난세에 나타난 무엇이라고요? 난세에 나타난 중이. 내가 중이병에 걸리지 않았겠니? 이 나이 처먹고 말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적에는 알아줄 때까지 목리를 부리지 않니? 영감님, 야당들이 청문회를 줄줄이 열겠다고 하는데 초장부터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소수당이 된 저희가 자기 분수를 파악할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시죠. 2008년부터 8년 동안 압도적인 절대다수 여당만 해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 새끼들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 뭔 개지랄을 해도 180석 이상이 될 거라고 호기롭게 나오더니, 야, 이 새끼들아, 시간 많이 줬잖니? 한 달 반 동안 뭐 해서? 노래 한 곡도 못 부르게 하는 이런 정신을 못 차리는 놈들한테는 메가약이지, 씨발. 어서 속히 국회의장, 또 알짜 상임위원장 양보하라고. 꼬우면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던가. 영감님, 꼬우면 저희가 구국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구국의 결단, 씨발. 야, 그것도 쿠데타 일으키게? 그 표적이 야당일 테니까 아무래도 친위 쿠데타가 되겠구나. 근데 이 새끼들아 링셀기 추락하고 장갑차가 침몰하고 전투기 대공포 탄약 다 불량품인 게 드러나고 소총에도 뚫리는 방탄복에다가 물에 다 젖는 전투화에다가 다 물이 새는 수통에다가 송송 새는 허접한 깔깔이까지, 씨발.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쿠데타가 가능하겠어? 글쎄 말입니다. 노크 귀순 때 알아봤습니다만은 이 군내 기강이 해이해져서 총기 사고가 발발하고 게다가 의문사까지. 이 쿠데타를 꿈꾸기 전에 군기부터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군기 잡을 사람이 없겠네요. 고관대작들 대부분 군대에 안 갔으니까 말이죠. 사회자, 너까지 지랄이야. 닥치라고. 야, 근데 사회자야, 너 군대 갔다 왔냐? 그럼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동호대교에서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이 새끼. 너 이 새끼 받들어 총. 이게 아니라 빨간 경광등 봉 들고 받들어 봉. 이런 거 했겠네, 이 씨발. 아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십니까? 너 이 새끼 신검 받을 때쯤에 살찌웠지, 이 새끼야. 뺑기 써가지고 어떻게 군복무 싼 걸로 끊으려고, 이 새끼. 아닙니다. 그때 군대 가려고 제가 살을 도리어 뺐습니다. 자꾸 이렇게 비만자 혐오 발언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님. 혐오 발언, 이 새끼. 말이라고. 야, 혐오 말고 현호 있지, 현호. 조현호. 걔 성대모사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거나 하라고,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성대모사 해가지고, 땀도 흘리고 말이야. 땀 흘려가지고, 뱃살도 빼가지고, 나중에 네 고추하고, 감격에 상봉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 아이, 그만하세요, 이제. 빨리 문제나 내시죠.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문제 드릴게요. 유한 킴벌리가 다음 달부터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단체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생리대 구입이 여의치 않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 신발 깔창 수건 이런 걸 이용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자, 국내에서 생리대 매출 1위인 유한 킴벌리는 킴벌리 클라크라는 회사가 한국의 유한 양행과 합자해서 만든 회사라고 하는데, 자, 킴벌리 클라크는 어느 나라 회사일까? 이게 오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아, 환님, 정답 아세요? 예, 알지!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어이, 새끼, 그런 부관이야, 이 새끼야, 국민들이 생필품조차 구입하기 힘들었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닥치라고! 우리가 언제 생필품 사지 말라고 했어? 자, 김벌리 클라크의 나라는 헬조선. 아, 틀렸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죠. 예. 시장의 독점적 지배자로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회사다. 이런 의미에서 헬조선이라고 답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매자, 개소리 듣지 말고, 바로 정답하다가라. 정답은 일본. 틀렸습니다. 아, 일본! 무 아빠의 조국!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야동 천국이기도 하지. 닥치세요!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어제부터 구글의 미래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 아, 정말 좋은 책입니다. 매일 2분께 드립니다. 레디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 기자, 토마스 슐츠의 책입니다. 레디 페이지, 에릭 슈미트. 사실 구글 관계자들은 언론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디 페이지, 에릭 슈미트 같은 구글 관계자 40여 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5년 동안 취재한 세계 정상급 IT 전문 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토마스 슐츠의 책. 예. 이 5년 동안 취재해서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를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구글의 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시원소주님, 네. 김종인 대표의 성대모사와 착 달라붙는 욕의 향연, 그리고 뚱보고추라는 단어에 비대한 분들의 애환까지 그려주신, 예. 그런 점에 또 고맙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는데, 재윤경 의원 말씀 중에서 100만 원이 심지어 11번씩 전전하면서 나중에 심지어 0.1%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매입하여 추심할 때 원금 연체이자 법정 비용까지 고스란히 채무자의 몫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틀치의 세비로 이런 분들의 채무를 소각시켜 주신 시도에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고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3%대 이자율을 적용받고, 어떤 이는 신용도가 낮아서 이 금융권까지 내려가서 고율 무려 10%대 이자를 내면서 돈을 쓰는 양극화 현상 매우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대 국회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빌리 정답 맞히셨습니다. 무건수행님 정답 주빌리 맞히셨습니다. 저번 주에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사람들 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는 익히들어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고 나니 더 놀랍더군요. 길을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답해주시는 택시기사님과 도착지까지 데려다주는 일본 분들, 예, 그리고 버스는 정류장에서 2번 서더라고요. 앞문을 열어서 내려주고 뒷문으로 태우고 안전하게 내렸는지 탔는지 확인하고 출발.
물론 여행하는 내내 우리나라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얼큰한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는 말처럼 배려가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의 정문화가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사용되기를 노력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여행이었습니다. 예, 도덕교과서에 실만한 그런 기획문을 적어주셨군요. 예, 무건수행님 감사합니다. 정답 맞히셨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협치하기로 합의했는데 협치는 야당끼리만 하게 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치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그날 만난 날부터 협치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야당 쪽에서 의도적인 오역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치를 끌어내고자 의도적인 오역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치를 거부하여 지금 이제 야3당이 야당들끼리 공조를 하기로 했고 오늘 첫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세 당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백남기 씨 사건, 세월호 특별법, 어버이 연합 사건, 정은호 게이트 이렇게 5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조하기로 했다. 아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그 살균제 그리고 백남기 씨 사건 그리고 어버이연합, 정은호 게이트 이 네 가지는 청문회를 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특위 활동을 6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특위를 따로 꾸리고 그 특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예. 나머지 정은호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그리고 어버이연합 사건은 정무위에서 그리고 백남기 씨 사건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각각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를 조금 짚어보면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야3당이 공조하면 이미 의석수가 제가 산수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67석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특위를 꾸려서 하는 청문회도 가습기 살균제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새누리당도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죠. 예. 이것은 이제 농해수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이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렇죠. 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태클 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예, 그렇게 돼 있고 이 5가지의 안건 의제를 선정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 이제 민생 관련 이슈도 있고 그 대정부 투쟁이라고 하기엔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약간 정치적 부담을 느낄 만한 사안도 있고 예,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를 해서 안건을 고른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월호 특조위 연장하는 거 이거를 새누리당이 반대한다. 여당인 때 뭐 가볍게 제압하고 넘어갔지만은 이 야당이 돼서 소수당이 돼서 이걸 노골적으로 공세적으로 반대한다는 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이 새누리당의 논리 자체가 워낙 군색하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은 지금 돈이 더 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예. 김도욱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 야3당 기자회견 뒤에 이제 각 합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새누리당 입장을 내놨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똑같이 했는데 이 말은 지금 새누리당 본인들의 논리에 의해서도 뒤집히는데 이게 법 개정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19대 마지막에 막판 이제 딜을 시도했을 때 새누리당 안에서 나왔던 타협안이 뭐였냐면요. 네. 법 개정은 하지 않되 실질적으로 조사위의 활동 기한을 6개월 정도 보장해주는 방안. 법안의 문헌적 해석을 좀 폭넓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 들고 나왔어요. 심지어 원내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고 해수부 차원에서 검토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법을 바꾸든 안 바꾸든 6개월 더 활동을 하면 추가 비용은 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닌데 계속 이것으로서 어떤 전선을 한번 세우다 보니까 계속 반대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명분도 없고 논리도 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참에 한번 반성하고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맛을 보여야 대선 때 자기들이 활동할 여지가 있을 텐데 여전히 집권당인 양 집권당이긴 합니다만은 다수당인 양 이렇게 행세하고 있으니 이 또 대선 때 이 친구들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심판해야겠구만. 이런 민심이 응집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우려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걱정은 별로 해줄 생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나저나 이렇게 야당이 똘똘 뭉치게 된 배경에는 여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이게 한 몫을 했겠죠? 그렇죠. 제가 초반부에 의도적 오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이런 식의 약간 운영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 노래 하나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판을 다 엎었잖아요. 그랬죠. 판을 다 엎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되면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력 행사를 한 거고요. 그 실력 행사의 또 일환으로 그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제 그 빅3당 교섭단체 3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했는데 예. 거기서 서로 이제 알짜 상임위 즉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이 세 개가 알짜 상임위 3개인데요. 예. 더민주하고 새누리당이 이걸 가지고 힘겨루기를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됐거든요. 예. 합의가 안 되니까 어제 그 야3당 합의에서 이걸 어떻게 해버렸냐면 국회의장직을 자유투표에 붙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거의 멘붕이 오는 상황인데요. 아까 제가 표 계산이 167표잖아요. 야당 표가. 예. 이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은 부의장직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전멸할 수 있죠. 어이구, 그러네.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통상 국회의장직을 이제 합의해서 그 합의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표결을 해왔는데 예. 지금 새누리당 너네 이딴 식으로 개기면은 그냥 자유투표 붙여버린다. 약간 이런 엄포를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김도 원내 수석부대표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예. 야당이 법사위 운영위도 내놓으라고 하고 의장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야당이 그게 안 되니까 투표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참 우리는 난망하다. 통 큰 양보했다고 하는데 야당이 새누리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예. 기존의 그 소수 야당들이 거대 여당을 향해서 했던 그 투덜거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예. 달라진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달라진 처지에 맞게 처신을 내야 되는데 처신은 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 참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진짜 극단의 경우로 가자면은 진짜 자유투표로 가서 새누리당이 국회 부의장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이른바 인기 상임위 빅3 위원장 자리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근데 지금 뭐 야당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새누리당을 협상 카드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런 협상 카드를 꺼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야당의 공조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내년 대선까지 공조를 잘할 것 같고요.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게 야권 연대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원내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자, 다음 소식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가장 지금 뜨거운 인물이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분이 그렇죠. 드디어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어제 성균관대 국정평가연구소에 초청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아하. 일단 강연 내용을 좀 보면 강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신랄합니다. 현 정권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헌법 1조가 말하는 공화국이 아니다. 군사정권과 정당의 이름이 다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정권과 정당의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대중이 공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헌법에는 시장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 정부 개입의 단서도 있고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있다.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공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현 정권의 실정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특강의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끝나고 나서 기자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금 정치결사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싱크탱크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지만 당장 거기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정치결사체가 대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제가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도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복당 의사를 여전히 강조했고요. 예. 새로운 그 제3의 정치결사체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안 관련돼서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청와대가 겁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많이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것이라고 찬성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얘기를 했고. 예. 뭐 국회법 개정을 해도 어차피 청문회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의결이 필요한데 뭘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지만 야하 3당이 공조하면 청문회 얼마든지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번 그 행보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의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뭐 유엔 사무총장 직이 끝나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내놨습니다. 예. 뭐 그 개의치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각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봐야죠. 조원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번에 뭐 20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난번 청문회 활성화법 국회법 개정안 통과 때 유승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 복당할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비꼬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그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니들이 나를 그 복당 안 시켜줘도 나는 내 생각 바꾸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또 보이네요 보니까. 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새 정치 결사체에 결과적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뭐 최대한 늦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섣불리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요. 그 이제 뭐 국민들이 또 언론이 그 유승민이 뭐 도저히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길이 없으니 결국 거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다들 용인하고 인정해 줄 때까지는 일단 새누리당 입당 타진을 계속 하겠네요 보니까. 그 새누리당의 피해자 이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뭐 전혀 불리할 게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포지션이 새누리당 내 합리적 개혁 세력 이게 가장 강력한 포지션이라고들 하거든요. 예. 유승민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에 형식적으로 복당을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 어쨌든 지금 포지션은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움직여서 그 포지션을 흔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말이죠. 제1호 법안이 뭐가 되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원철 기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입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 1호 법안을 둘러싼 이 풍경들이 조금 갈수록 희화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참에 그 역대 1호 법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1호 법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기 시작한 거는 17대 국회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15대 16대 국회 때도 1호 법안이라는 것을 이제 좀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고요. 사실 그때는 정부안이 국회 개원 후에 가장 처음 접수되는 것이 주류였고요. 이제 17대부터 국회의원들이 나 일하고 있어 혹은 초선 의원들이 다 1호 법안 냈어 이런 상징성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17대 국회 때는 이제 그 식당에서 저희 고기 먹을 때 어느 뭐 수입 미국산이다 호주산이다 표기하는 그거 원산지 표시제 그거 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를 해서 1호 법안 타이틀을 가져갔어요. 그때 임기 개시 3일째 되는 날 이제 그 법안을 냈는데 언론들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법안을 내다니 이제 일하는 국회가 되려나 보다. 이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18대부터는 경쟁이 심해졌어요. 경쟁이 심해져서 그때는 굉장히 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해운 의원이가
17대 1호의 주인공 이인기 의원이 1호를 놓고 다퉜는데 부저진들이 이제 이인기 의원 부저진들은 그 의안과 사무실 앞에 간이 의자를 놓고 밤을 샜고 그것을 새벽에 목격한 이혜훈 의원실 부저진들은 문고리를 잡고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이제 실랑이가 붙어서 결국 의안과 직원들의 중재로 제비뽑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1호 법안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그때가 2008년 5월에 이제 18대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권, 즉 보수 정권이 시작되는 초입이었는데 예. 이제 1호 법안을 보면 상징적이에요. 종부세 개정안입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빼자. 그리고 그 보유 부동산 가액도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혜훈 의원이 종부세 개정안을 냈던 게 18대 국회의 1호 법안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국회가 이제 2012년 5월 대선을 앞둔 국회였죠. 19대 국회. 예. 이때 순서상 1호 법안은 그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몸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발달장애인 관련 법안을 1호로 냈는데 18대 때의 경험 때문인지 이분 방에 있던 보좌진들은 사흘 밤을 샜습니다. 27일부터 3교대로 돌아가면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워가면서 3일 밤을 새서 다른 의원실에서는 아예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1호 법안을 제출했고 다만 그 각 당들이 우리 당의 공식 1호 법안은 이것이다 하고 내세웠던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이제 당시 시대상이 좀 보이는데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었어요. 뭐 굉장히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이양구 원내대표가 발의한 것이었고요. 이제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전 대표가 발의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제정안 이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제민주화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이제 각 정당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거고요. 이번 20대 국회 때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보좌진들을 밤샘을 해서 저는 굳이 이런 퍼포먼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밤샘을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 이 1호 법안 대출을 따냈습니다. 그 법안도 보면 파주 자기 지역구 관련 법안이에요. 지역구를 뭐 특별시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유의 법안인데 그게 1호 법안이 됐고 특별히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고요. 그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당의 공식적인 1호 법안들을 따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좀 뭐 법을 빨리 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좋은데 갈수록 조금 너무 약자인 보좌진들을 착취하면서 의원들이 좀 손쉽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좀 희화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의원 본인이 그렇게 기다려서 하는 건 어떨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자 IT 시대에 이걸 꼭 그렇게 밤을 새서 제출해야 하는지 제가 98학번인데 저희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수강 신청하려면 밤새 그 학교 전산실 앞에서 가방 놓고 줄 서서 기다려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99년, 2000년 되면서는 이제 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돼서 PC방에서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의안 제출도 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드네요. 제가 김원철 기자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군요. 저희는 종이에 써서 냈는데. 등록금도 100만 원대였고, 뭐 그랬습니다. 좋은 시절 살았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김원철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돈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온갖 파행과 잡음 속에 결국 합병이 됐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아침에 이제 저희 조간 브리핑에서 김용민 PD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엉성하게 소개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한겨레 단독 보도를 신문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출근하면서 브리핑을 듣고 알아서 그제서야 이제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 보도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도를 들은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도대체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냐. 온 나라가 삼성공화국이 돼서 돌아가는 판에 도대체 어떤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이런 엄청난 판결을 냈을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판결을 내리신 분이 윤종구라는 성함의 부장 판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인 법관 가운데에서 재산이 제일 적은 분이랍니다. 아하. 예, 그래서 재산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러면 청렴한 분인 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분 과거 판결을 찾아보니까요. 제일 눈에 띄는 게 광우병 촛불 집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부가 낸 적이 있었는데요. 2013년에 정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예. 이게 참 한심한 건데, 촛불 집회 당시에 시민단체가 폭력 시위를 벌여가지고 경찰이 다치고 버스가 파손됐다. 이러면서 이제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한테 5억 원의 배상을 정부가 요구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때 윤종구 부장판사께서 시민단체들의 책임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경력이 있으시고요. 또 2013년에는 경제개혁연대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경영승계 목적으로 그 장남한테 계열사 주식 싸게 넘긴 거 이걸로 소송을 건 적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원고 승소 판결,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9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이 판결 레코드가 강직한 판사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재벌들 입장에서는 재벌 킬러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보일 만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을 보고 이분 이름이 안 잊혀질 것 같습니다. 윤종국 판사님이라는 분이요.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있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말이 많았던 합병이었죠. 예. 건설회사하고 패션 놀이동산 회사하고 합병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삼성이 여초군이 없는 합병을 강행한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을 갖고 있었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없었고 반면 삼성물산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두 회사를 합병을 해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요게 핵심인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모직 쪽으로 몰아줘서 쉽게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두 회사를 합칠 때 합병 비율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회사를 합칠 때 어떻게 합치는 게 이재용한테 제일 유리했느냐. 제일모직 주식을 최대한 비싸게 쳐주고 삼성물산 주식을 최대한 싸게 쳐주는 게 이재용한테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은 제일모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재산은 비싸게 쳐주고 삼성물산은 이재용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갖고 있지 않는 거는 최대한 싸게 쳐줘서 합쳐야 이재용이 삼성물산 주식을 싸게 사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치냐면 제일모직을 3, 삼성물산을 1 이런 비율로 합칩니다. 3대 1의 비율로요. 예. 그러니까 제일모직을 3배나 비싸게 봐준 거죠, 주식을요. 그리고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시비를 건 건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왜 3대 1이냐.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 까봐라. 까보면 오히려 삼성물산이 3, 제일모직이 1이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거꾸로 3대 1로 합병을 한 건 이재용한테 몰아주기 위한 부당한 합병이다. 이렇게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가 시비를 걸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모든 대한민국은 이재용 편을 들었죠. 수십 개 언론사, 수십 개 증권사, 예. 모든 자산운용사,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이재용 편을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합병이 통과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합병이 통과가 된 다음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요. 소송을 처음에 내는데 혼자서 내기 뻘쭘했는지 삼성물산 주주 중에 일성신약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삼성물산 주식을 한 2% 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의 한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합병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이 일성신약을 꼬셔서 소송 내자 해서 이 두 회사가 같이 소송을 낸 거였어요. 예. 그런데 엘리엇은 이제 나중에 삼성이랑 합의를 하고 뒷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제 일성신약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성신약이 고군분투 이 소송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2개나 지금 벌려놓고 있어요. 일성신약이요. 그러니까 예.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격인데요. 사실은 이 소송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심지어 이미 결정된 일인데 그것도 삼성 일인데 이걸 뒤집겠어 이런 시각이 강했고요. 1심에서도 당연히 일성신약이 패소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심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조금 설명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일성신약이 낸 소송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저는 주주인데 합병에 반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주들은 대부분 합병에 찬성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투표를 하면 합병이 가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나는 반대인데 나는 단지 소수파라는 이유만으로 내 사유재산이 남의 의도대로 막 다른 주식이랑 합쳐지고 이러면 부당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합병에 찬성해도 나는 반대한다. 이런 주주들에 대해서 합병을 하는 회사 측에서 그러면 정반대하시면은요. 그 주식 우리 회사한테 파세요. 제가 일정 가격에 사드릴게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나 이 주식을 팔래요 하고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번 합병에서는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청구를 하면 그 주식을 일정 가격에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얼마에 사주겠다고. 예. 그런데 그때 삼성물산이 이 가격을 얼마에 공시를 하냐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는 한 주당 57,000원에 사주겠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신청하는 기간 동안 삼성물산 주가가 줄곧 6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6만 원 넘는 주식을 57,000원에 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식 매수 청구하는 회사들이 주주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송의 판결의 요지가 뭐냐면 일성신약이 낸 소송은 뭐냐면 그 57,000원이 너무 쌌다는 겁니다. 너무 싸게 삼성물산이 그 제시를 하는 바람에 나는 훨씬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주식 매수 청구를 훨씬 비싸게 하려고 했는데 57,000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게 소송의 요지였고요. 예.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해서 윤종구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57,000원 너무 싼 거 맞아. 여기에 9,000원 더 보태. 66,000원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지금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요. 원래는 이 57,000원이라는 가격을 설정을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요. 삼성물산이 그냥 자기적으로 설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가격을 내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작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사회에서 합병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가중평균 주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평균 주가, 요걸 또 다 어떤 방식으로 평균하고 그래서 계산 딱 하면 57,000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판에 가도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거죠. 계산을 법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윤종구 판사의 판결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래, 맞아. 니네들 그 주식 매수 청구 가격 법대로 계산을 한 건 맞는데 내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 계산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하는 시점까지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문제야. 이렇게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 니네들이 합병을 할 때 이재용한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삼성이 주가 조작을 한 혐의가 있어요가 중요한 요지가 돼버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놀라운 판결을 해버린 거죠. 제가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의 요지 1.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 주당 57,234원은 이보다 9,368원 높은 66,602원이어야 한다. 요게 판결 요지입니다. 2. 이유가 뭐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일이 5월 26일인데 이미 이때에는 어떤 불공정한 이유로 삼성물산 주가가 너무 하락했고 제일모직 주가는 너무 올랐다. 이겁니다. 3. 그럼 그 부당한 이유가 뭐냐? 제일모직이 2014년 12월 18일 상장됐는데 이 순간부터 이미 합병설이 시장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제일모직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삼성물산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예. 4. 이제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윤 판사 판결이 이렇습니다.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돼야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건설 수주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의심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주식 몰아주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일부러 수주도 열심히 안 하고 일부러 실적도 낮추고 그래서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한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예. 제가 이 법조의 절차를 잘 몰라서 확언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요. 예. 판결 내용이 삼성물산이 주가 조작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일입니다. 이재용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의도적으로 수주를 덜 했다는 겁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예. 심지어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합병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요. 떨어뜨려야 이제 이재용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합병 발표 전에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윤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은요. 이렇게 미리 국민연금이 삼성 주식을 판 것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 국민연금도 삼성물산 주가 조작 드라마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윤 판사의 판결은요. 참 놀라운 판결인 거거든요.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9,000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내 주식 사주세요 했던 주주들한테 이제 삼성물산이 돈을 더 물어줘야 되는 거죠. 예. 우선 일성신약한테만 한 300억 원을 더 물어줘야 되고요. 또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한 사람한테 다 물어주면 한 1,100억 원 정도 물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로 안 끝납니다. 예. 원래 주식 매수 청구라는 게요. 일정 금액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합병이 그냥 무산돼 버리게 돼 있습니다. 어허.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은요. 예. 주식 매수 청구를 하는 주주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너무 많다는 뜻이므로 합병을 해서는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은 1조 5천억 원어치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합병은 그냥 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시는 한 6천억 원어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합병이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청구 가격이 5만 7천 원이 아니라 6만 6천 원이었다. 이러면 당시 주주들이 야 6만 6천 원이었으면 나도 신청했을 거야. 이건 반칙이지. 당시엔 5만 7천 원밖에 안 된다고 내가 신청 안 했지. 6만 6천 원이었으면 나도 신청했지. 이렇게 줄 소송해버리면은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 그래서 줄 소송해서 그 신청자 주식 다 합쳐봤더니 1조 5천억 원이 넘었다. 이러면 합병이 나가립니다. 물론 이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은 이미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법리적으로 불법 합법이었다는 이야기가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예. 삼성그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황당해지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젠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 판사의 판결에 100% 동의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합병이 부당하다고 계속 기사를 써왔던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걸 재판부가 동의를 해줄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뭐 외국계 헤지펀드가 껴 있으니까 뭐 경영권을 한국이 지켜야 된다는 애국적 국수주의가 먹혔다고 쳐도요. 예. 지금은 뭐 엘리언 매니지먼트 다 빠져나갔으니까요.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이 냉정하게 예, 이 말도 안 되는 합병이 과연 정당했냐 냉정하게 따져볼 계기를 고등법원이 제기를 해준 거죠. 뭐 솔직히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대법원에서는 뒤집힐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법원에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예. 그런데 결과가 어찌됐건 이번 판결이야말로 한국 사법부가 내린 올바른 판단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뻤고요. 윤 판사의 판결에 지지를 보내고요. 또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를 해봅니다. 한국에서 재벌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합병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할 수 있는 사법적 정의 이런 걸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예. 모처럼 흐뭇한 소식이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정치자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느껴집니다만은 그렇죠. 예, 되게 기뻤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도 윤 판사님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방 발령 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런 중차대한 판결을 아예 맞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사실은 이정열 부장판사도 서울에 있다가 창원에 내려갔고 그렇죠. 거기서 뭐 전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판결을 안 맡기려고. 그렇죠.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신의 영달과 앞날을 생각했다면은 윤 판사 그런 판결 못 내렸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의 이름을 더 기억할 만하다는 생각이 말씀을 듣고 보니 더 듭니다. 뭐 삼성은 똥 밟았다고 생각하겠네요, 보니까. 진짜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게 이렇게 판결이 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분위기여서 허둥지둥 어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비싼 전관을 수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네. 이 땅의 자본가의 숙적입니다. 예. 네. 참 귀한 말씀 많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난민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난민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존재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월호 참사 이 사건을 접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고통 앞에 중립 없다. 그렇습니다. 매치가 되네요. 예. 예, 참 말씀 주셨듯이 참 소중한 분이죠. 예, 자본가들의 적이기도 하지만 이 온 세상의 민중들에게 참 소중한 분이신데요. 예. 지금 이제 요즘 사실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로 유럽 사람들이 논쟁하는 걸 보면 참 이 유럽인들의 이중성이 생각이 나서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황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식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8일요, 현지 시간으로요. 바티칸에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초청받은 어린이 400명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 400명의 어린이 중에는 지역 학교 소속 어린이들도 있지만 지중해를 건너다가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난민 어린이들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께서 최근에 지중해를 건너다가 익사를 한 한 난민 소녀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손에 드신 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난민은 위험이 아니고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에 쥔 이 주황색 구명조끼는 한 구조대원에게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 구조대원이 나에게 와서 파도 속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 구명조끼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소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소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아이라는 것밖에요. 여러분 각자가 이 소녀에게 원하는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소녀는 이미 천국에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이 가까우면서 그 난민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들이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지중해에서 7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 제목이 진짜 가슴을 찌릅니다. 제목이 공동묘지로 돌변한 지중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난민 문제 때문에요. 유럽이 극단적인 분열을 겪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난민 문제를 계기로 극우파가 득세를 하는 황당한 모습이 유럽에서 나타납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난민 반대를 기치로 내건 극우파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정말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선 투표를 한 끝에 아슬아슬하게 녹색당 후보가 겨우 뒤집어서 오스트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파 대통령이 나오는 걸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난민들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간다 이런 준동, 트럼프식의 그 수평폭력의 준동 때문에 이 극우파들이 막 발호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심지어 4월 2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국 하원에서 유럽 대륙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 중에 부모가 없는 어린이 3,000명, 이 어린이를 영국에 받아들이자 이 제안이 하원에서 그냥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부모 없는 어린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영국이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옛날 얘기죠. 그렇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유럽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그 난민 국가가 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뭐 이탈리아, 독일, 영국, 유럽을 대표하는 이 세 나라 정부가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게 리비아 난민들을 쫓아보내는 겁니다. 지금 리비아가 어떤 상태냐면요. 카다피 사망 이후에 아직도 공동정부가 구성이 안 돼서 세계의 정파 파벌이 각축을 하고 있고 정정불안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많은 이주민들이 거의 노예 상태로 일하고 있고요. 심지어 해안은 IS한테 빼앗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온 난민들 다시 돌아가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요. 덴마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난민들이 거처를 구하는데 귀중품을 빼앗는 덴마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경찰이 이 자원봉사자들을 밀수업자 취급을 해서 조사를 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 그리스에 난민 아이들이 많이 갇혀 있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서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륙이라는 유럽은 그리스에 갇혀 있는 난민 어린이들한테 분유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제가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묻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은 충분히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난민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 난민협약에 의하면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로 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대륙 유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아프리카를 수탈했던 그 대륙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신하는 건데 지금 유럽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어린이들 3,000명 못 받겠다. 지중해에서 700명을 죽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유럽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이겁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난민협약에 따라서요. 안전, 공공의 이익 이런 게 아니면은 추방을 못하게 돼 있다는, 물론 그게 강제성이 있는 협약은 아니지만 그 협약이 이제 뒷골을 당기게 하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럽 우파들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난민들이 들어오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혹은 공공연하게 강조합니다. 난민들을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횡행하고 이게 먹히고 오스트리아에서 극우파 대통령이 당선될 뻔하고 이런 와중에 교황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난민은 위험한 자가 아니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예. 네, 제가 이 소식이 참 좋았던 거는요. 이 소식 말미에 보니까 교황의 말씀을 들은 지역 학교 어린이들이요. 교황한테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환영할 것이고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교황님께 약속합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어린이들이 교황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참 이 교육이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저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가끔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와, 외국인 노동자들 쫓아내야지. 예.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말, 네 애들한테도 꼭 해라. 예. 네 애들한테도 꼭 그렇게 교육시켜라.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 오직 너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봐라. 그렇게 교육할 수 있겠냐, 네 애들한테, 네 자식들한테. 예.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제를 논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은요. 경제학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달라. 예. 차가운 머리, 냉정한 계산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슴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민 PD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을 쓰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야, 그걸 국민 세금으로 해야 돼? 포퓰리즘 아니야? 그럼 국민 세금 중 내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돼? 재정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부터 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세금이 얼마 들지 이게 아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인데 예. 이런 마음을 먼저 모아야 되는데 갈 곳 없는 난민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이런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머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경제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교황님 말씀이 참 너무 따뜻하고 고마워서 난민 이야기도 전해드릴 겸 해서 국제뉴스를 하나 오늘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참 경제가 그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경제를 위해 네.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개인의 행복, 개인의 유익, 편익,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공동체의 유익과 편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그런 또 그렇죠. 관심을 가질 만한 기회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네. 심지어 경제학의 그 가면 뒤에 숨어서 경제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역할을 경제학이 하기도 하고요. 참 그게 비참한 거죠. 네. 나팔수 노릇은 언론이 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요. 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화국 논평. 노무현이 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말을 했는지 요새 들어서 그 뜻을 헤아리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청문회 종합선물 세트, 진상규명 콤보 세트를 3당이 합세해서 만들겠다고 한 야당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야당 의원들이 아직 뜨겁고 얼큰한 맛을 보지 못하고 까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다. 박 동지는 일을 하는 국회를 원한다고 했는데 야당이 고작 한다는 것이 청문회를 열어서 박근혜 정부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국회로 만들고 있는다.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 동지 아버지 시대에 말 안 듣는 야당 의원들 불러다 놓고 여자관계 깔까 말까 협박하고 동닥구이 비녀꽃이 등 버라이어티한 고문으로 정신 훈육을 한 데다 여당 의원들이라고 봐주지 않고 수염 절반을 잘라내서 각하의 위대함을 모욕적으로 입증한 그 시절을 다시 언급해야 하는 건지 통탄에 맞지 않게 된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연장하는 박근혜 동지에게 슈퍼 그레이트 울트라 올마이티 익스트리멀리 빅뉴스를 입에 처물리는 것으로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끝 떨어진 샌들, 밑을 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에 가강무도한 난동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전주의 한이 될 망동을 계속해서 감행하려 한다면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 야당은 즉각 청문회, 진상규명 관련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소수당인 새누리당과 상생의 협치를 해나가면서 국회의장도 양보하고 알짜 상임위원장도 양보하는 대국적인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면 박동지가 누구의 딸인지 똑똑히 새기길 바란다. 오늘의 날씨. 내일은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전국이 쾌청하겠고 중서부 지방은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3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높아서 덥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동풍이 불면서 내일 낮부터 사라지겠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글을 인용하면서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의 네티즌 첫발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니
인건비 줄이기 위한 하청제도 역시 잠재적 살인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란 물건값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사람을 건수로 계산하는 것은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값이 물건값보다 못한 세상. 네, 이런 걸 바꾸는 것이 다름 아닌 진보 아니겠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